가이드 소녀와 원흉무애. 원효와 나누는 깨달음의 대화. 제1화 연못가에서의 인연. 경주의 돌길에서 시작된 질문. 경주 첨성대 돌담 옆길, 바람이 연못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를 낼 무렵 경주의 문화해설사인 28세의 박지은은 붉은 양산을 접었다. 오늘도 2시간 가까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경주의 불교 유적을 설명한 뒤였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세계 중심을 뜻합니다.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 모두를 품으려는 신라인의 발걸음이죠. 그녀는 여전히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로 말을 이었고 마지막에 손을 모으며 웃었다. 대단히 고마워요. 관광객들이 흩어지고 고요가 돌아오자 박지은은 자신이 말한 그 설명들이 마음 어딘가에서 무게를 잃고 있는 것을 느꼈다.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그녀는 점점 자신의 말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수천 번 같은 표정을 지어보다가 어느 순간 그 얼굴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았다. 무엇이 문제일까? 정작 그녀는 부처의 발걸음이 어디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듯 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발걸음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서울에서 기업 컨설턴트로 일할 때도 이런 공허함이 있었다.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한 보고서를 만들면서 언제부턴가 그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그때 그녀가 사주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도 운명이라는 고정된 지점에서 자유의지라는 변수 사이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천간지지의 조합 속에서 인간의 숙명과 가능성을 읽어내는 일은 마치 고대의 언어로 쓰인 편지를 해독하는 것 같았다. 그 편지는 분명 자신에게 온 것이었지만 정작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경주의 늦봄 유적지 주변은 한산했고 개망초가 돌담 밑에서 가늘게 흔들렸다.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는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마저 그녀에게는 어딘가 공허한 것이었다. 아름다움을 느끼면서도 그 아름다움이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마치 유리창 너머로 정원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때였다. 어깨에 낡은 자루를 맨 노인이 부서진 지팡이를 짚고 돌길 위로 느릿하게 다가왔다. 누가 봐도 거린이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볍고 곧았다. 그의 손에 잡은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는 어떤 확신이 있어 보였다. 마치 그 가냘픈 지팡이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지대인 것처럼. 지은은 무의식 중에 그 노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았다. 자신이 양산을 접으며 보인 그 작은 망설임, 관광객들을 떠나보내며 느꼈던 그 미묘한 허탈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움직임이었다. 그에게는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 같았다. 아니, 목적지가 있다기보다는 걷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았다. 사람의 말은 다 듣고도 마음은 텅 비었다는 듯이 앉았군요. 그가 지은을 향해 말하자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실례합니다. 저 아세요? 그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내가 아는 건 지금 당신 마음에 구멍이 하나 뚫렸다는 것뿐이요. 지은은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구멍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의 가슴 한복판에 실제로 바람이 통과하는 터널이 있는 것만 같았다. 그 터널로 모든 의미들이 빨려 들어가 사라지는 느낌. 그녀는 이따금 무너지는 삶의 의미를 감지하곤 했다. 남들이 보기엔 빛나는 이력과 단아한 외모를 지닌 그녀였지만 서울의 고층 건물 안에서 바쁘게 일하던 시절에도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 이게 다 뭐지? 그 질문은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기다가 갑자기 찾아왔다.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 모든 것이 신기루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숫자들이 춤을 추고 그래프들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자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날 밤 그녀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건너편 빌딩들의 불빛이 물 위에서 흔들렸다. 그때 처음으로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하여 그녀는 인터넷에서 사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독학했다. 정해진 팔자와 움직이는 가능성 사이에서 다시 오행의 갈등을 방황하다가 또 하나의 길을 찾았고 그 길 끝에서 부처를 만났다.
아니, 만났다고 생각했다. 반야심경을 읽으며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의미를 머리로 이해했을 때 마치 세상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자신이 느끼는 이 공허함도 어떤 깨달음의 입구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경주로 왔다. 수행자처럼 살고자 했으나 몸을 먹여 살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절간에서 하룻밤을 자며 새벽 예불에 참석했을 때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마음을 울렸지만 그것만으로는 쌀을 살 수 없었다. 현실은 냉정했다. 결국 직장 생활을 위해서 익혔던 외국어를 의지하기로 했고 언어의 능력을 살려 유적 가이드가 되었고 외국인들 앞에서 부처를 설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처에 대해 말하면 말할수록 부처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매일 같은 설명을 반복하면서 그 말들이 점점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갔다. 하지만 그날 걸식하듯 나타난 노인은 그녀의 말을 뒤집어 놓았다. 당신은 많이 배웠지요. 불어, 영어, 일어, 중국어, 거기에 사주까지.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그는 빙그레 웃으며 앞을 가리켰다. 말은 마음을 가리는 베일일 뿐 눈동자는 진실을 못 감추지요. 지은은 순간 자신의 내면이 벗겨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자신이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들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것 같았다. 가이드라는 직업적 정체성, 불교 공부를 한 지식인이라는 자의식,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자라는 자부심.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얇은 종이처럼 펄럭이는 것들이었구나. 혹시 스님이세요? 아니요. 스님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고 그냥 밥 한 끼 구걸하러 나선 사람이지요. 그는 지은의 옆에 걸터 앉았다. 돌 위에 마치 좌선이라도 하듯. 그 자연스러움이 지은을 놀라게 했다. 아무 곳이나 앉아서도 그곳이 법당이 되는 사람. 방석도 의자도 어떤 격식도 필요 없이 그저 앉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가 수행의 공간이 되는 사람. 그러다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설명하는 부처를 만난 적이 있소? 그 말에 지은은 입술을 다물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허상을 붙잡고 살아왔는지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경주에 와서 1000개의 부처를 말했지만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은 없지요? 그렇다면 그건 지도 없는 항해요. 그녀는 주춤했다. 그 말이 아프도록 맞았기 때문이다. 지도 없는 항해. 정말 그랬다. 자신은 지금까지 남의 지도를 외워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작 자신은 그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죠? 그는 웃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하늘로 향했다. 그 시선을 따라 지은도 고개를 들어보았다. 오후의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그런데 그 하늘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빛에는 어떤 깊이가 있었다. 마치 그 하늘 너머에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번은 해골 속 물을 마셔보는 것이지요. 밤에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해골 속 물이었소. 그 순간 깨달았소. 이 물은 어젯밤에는 감로수였고 지금은 썩은 물인 이유가 딱 하나, 마음이 다르게 본 것이기 때문이요. 지은의 심장이 움찔거렸다. 그녀는 손끝으로 자신의 명치 아래를 눌렀다. 무언가 안쪽에서 파문이 이는 느낌이었다. 그 이야기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말이었다. 지금 내가 사는 세상도 내가 보는 이 유적도 부처도 다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뜻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에 당신이 해설하는 말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허무가 더 부처와 가까울 수 있어요. 말은 지나가지만 고요한 허무는 머물지요. 그게 진리의 그림자예요. 허무가 진리의 그림자라니. 지은은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공허함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겨왔다. 뭔가 잘못된 것, 극복해야 할 것, 의미로 채워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허무야말로 진리에 가까운 것이라니. 그 말에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린 지식들,
언어적 능력들, 종교적 이해들.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진리를 가리는 베일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거리는 고요했고 돌담 위에 햇살이 번졌다. 그 햇살마저도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더 선명하면서도 더 부드러웠다. 마치 자신의 감각이 한 겹 벗겨진 것 같았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제든 허무가 다시 올 거요. 그때 말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앉아보시오. 그 자리가 바로 부처요. 그는 떠났고 지은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돌 위로 내려앉은 바람 한 줄기가 연못의 수면을 흔드는 듯한 감각만이 그녀 안에 깃들어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첨성대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돌담 위의 개망초들이 저녁 바람에 더 가늘게 흔들렸다. 지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으로 아무도 가이드하지 않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뭔가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들 밑에 깔려있는 더 깊은 고요의 소리. 그때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찾던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항상 여기 있었다. 다만 너무 많은 말들이, 너무 많은 설명들이, 너무 많은 지식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을.